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에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에게 몇 년 사이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 채널을 찾아와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이없는 일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김칫국 마신다는 표현을 얼마나 써보셨을까요? 별일도 아닌 것에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소리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제가 아주 제대로 김칫국 마신 놈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네요. 김칫국을 얼마나 사발로 들이켰으면 주변에서 쉰내가 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제대로 처맞고 크게 나가 떨어진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찬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부동산에 아주 눈이 밝으셨거든요. 처음에 산 집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큰 집으로 널뛰기를 해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큰 시세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고 부동산이 재미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셨죠. 사실 회사를 너무나도 잘 다니고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다고 회사도 그만두시고 책을 펴놓고 공부를 시작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리셨어요.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그런 남편을 지지해 주실 수 있나요? 멀쩡히 잘만 다니던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를 그만두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공부를 하겠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게 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불굴의 사나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격증을 따내야 말겠다고 결심을 하셔서 그런 건지 뭔지 정말 해내셨거든요. 그때부터는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좋다는 땅은 전부 다 보러 다니셨어요. 물론 돈이 있었으면 냅다 사셨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그럴 돈은 없었기 때문에 땅 부자는 되지 못했고요.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그 밝은 눈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땅 투자도 추천을 해주시고 본인이 작은 아파트, 낡은 아파트들을 싸게 구입해서 재개발 지역에 선정되면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작업들을 걸치셨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에서 제지를 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리낌 없이 사고팔고가 가능했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부를 축적하신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을 차리시고 눈에 들어오는 작은 빌라나 원룸 같은 것을 몇 개 구매하셔서 세를 놓으시고 월세를 받으셨어요. 지금처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나름 쏠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집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이쪽에 도가 트신 분이라 그런지 중개업 사무실도 장사가 잘 되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복비를 더 얹어주시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전국 각지를 돌며 틈만 나면 좋은 땅을 보러 다니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묘자리를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신기했죠.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사람에게는 맞는 직업이 따로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학창 시절에도 통통 튀는 밝은 성격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서 학교 발표회 같은 게 있으면 꼭 빠지지 않고 나서는 인물 중에 하나였죠. 친구들도 다양하게 많았고요. 그런 장점을 살려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회사는 제가 생각한 회사랑 너무나도 다른 회사였어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상사의 결과물 압박과 클라이언트의 촌스러운 요구들은 제 아이디어 창작을 방해하곤 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 그만두기엔 제 청춘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거기다가 광고 회사를 다니면서 광고 하나만 대박을 쳐도 기깔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악 물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밤샘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묶여있는 날이 허다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나이가 34이 되었을 땐 저도 굵직한 광고 2개 제작했고 회사에서도 나름 평판을 올려 승진도 척척하게 되었습니다. 34세 과장을 달았으니 저는 나름 성공한 삶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을 돌이키고 나니까 일에만 너무 매진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나름 돈도 벌고 하겠다. 연애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팅을 닥치는 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번의 소개팅을 망치고 5번째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실 눈길이 별로 가지 않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패션 센스도 별로였고요. 거기다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연봉이 저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고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2번째 만남에서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락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겁니다. 정말 남편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도시락이 생각나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야근을 한다고 하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우리 엄마가 만든 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맛이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동생이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반찬 맛에 반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소심하긴 하지만 어디 가서 사고는 안 치겠다 싶을 정도로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본인이 하는 일에 자존심이 있었고 긍지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당연히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결혼을 하겠나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연애를 하고 35세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일찌감치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남편이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딸, 나 혼자서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다. 내가 과한 효도는 바라지 않지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효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딱 봐도 얼굴에 나 꼬장꼬장해요 라고 써져 있었고 혼자서 2자식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고생 죽어라고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 드세니까 네가 알아서 설설기라고 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결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나 걱정이 되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효도는 자식들이 해야죠. 그걸 왜 며느리한테 바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고 결혼해서 누구보다 좋은 가정 꾸리고 멋진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냅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도 남편의 성품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신혼을 시작하는데 빚이 있으면 힘들지 않겠냐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집 한 채를 저희에게 살아보라고 빌려주셨습니다. 저희 명의로 주신 건 아니니까 임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네요. 신혼집도 생겼겠다. 이제 행복하게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꼬장꼬장하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이런 소리를 하시대요. 집을 네가 해왔다고 해서 우리 아들 기죽일 생각 하덜덜 말어. 우리 아들한테 집 가지고 유세 떠는 꼴? 나는 못 봐. 알겠어? 우리 아들 무시할 생각 하지 마라. 저는 그때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면전에 대놓고 저런 소리를 듣는데 누가 아양 떨고 애교 떨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자기 복을 발로 참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죠.
아무튼 남편이 벽을 잘 세워주었고 또 남편의 하나뿐인 시누이도 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집살이 같은 게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딱 겪는 그 정도로 끝이 났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니 말년도 편치 않으신 건지 암에 걸리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얻게 된 병이었어요. 저도 기구한 운명이다 싶었죠. 제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평일에는 간병인을 뒀지만 주말에는 간병인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병간호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병세가 짙어진 다음에서야 투병 사실을 알게 되셨고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거든요. 게다가 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부터는 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제 손길이 필요했어요. 신우는 뭐 했냐고요? 사건이라는 건 늘 한 번에 터지는 건지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누이가 임신을 해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결혼을 했냐고요? 아니요, 미혼모가 된 것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던 시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이 썩을 놈이 말입니다. 우리 착한 시누이의 반찬 가게가 망하고 빚까지 생기게 되자 헤어지자고 말을 해버린 거죠. 사실 시누이의 반찬은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시누이 반찬이 맛있어서 남편을 2번, 3번 더 만나볼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사실 반찬 가게라는 것은 주거 지역에 있어야 주부들이 사가서 장사가 되는 건데 시누이가 워낙 초기 투자 비용도 없었고 또 남편이나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의 반찬 가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회사들이 즐비한 곳에 작게 반찬 가게를 오픈했던 것이 문제였죠. 회사원들이 퇴근하면서 반찬을 사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반찬을 사다가 밥 먹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맛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단골 손님 몇 명이 반찬을 사갔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었던 거죠. 아무튼 남자친구랑 연애 잘 하고 있다가 반찬 가게가 망하면서 그 빚을 같이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던 시누이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고하게 된 거죠. 시누이 정말 가슴 아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해보려던 반찬 가게도 망해버리고 공부한답시고 뒷바라지 해달라던 남자친구 놈도 갑자기 떠나버리고 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초에 무슨 공무원 준비인지 뭔지를 한다고 백수로 오래 살았던 놈이라던데 시어머니 눈에 그런 놈이 들어오기나 했겠어요? 거기다가 신우에게 반찬 가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도 시누이를 반대한 거죠. 뻔한 레퍼토리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무원만 되면 혼처자리가 줄줄이 늘어설 텐데 빚 있는 여자애한테 왜 장가를 보내? 우리 아들 큰 인물 될 놈이야. 너같이 개뿔도 없는 여자한테 묶여서 살 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뱃속에 그 아이는 네가 알아서 해. 낳든지 아니면 떠나보내주든지. 우리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 네가 떠나보내겠다고 한다면 그 비용 정도는 보태주마. 하지만 낳겠다고 하면 우리 아들에게 양육비니 뭐니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섰어. 시누이는 뱃속에 생겨버린 아이를 떠나보낼 용기가 없었대요.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고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들이미는 각서에 사인을 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시누이 남자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아주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임신은 혼자 해? 공무원은 무슨? 몇 년째 낙방만 하고 있는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앞길을 막지 말라는 거야. 이 미친 인간들아. 우리 딸을 이렇게 버리고 니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주 엿이나 먹으라고 매일같이 엿기름을 이 집 바닥에 뿌려버릴까 보다. 이 상놈의 자식들. 어머, 이 욕쟁이 할머니가 뭐라는 거야? 어?
아니, 당신 딸이 우리 아들 앞길 안 맞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왜 그걸 우리한테 난리야? 우리는 분명 아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서로 좋은 길 가자고 하는 건데 왜 난동을 부려? 아이고, 누가 누구 보고 할머니래. 너도 할머니야. 우리 딸 뱃속에 니네 집 핏줄이 들어있는데 왜 딴 소리슈? 아주 그냥 남인 줄 알겠네. 이 천하의 상것들. 너희는 대대손손 패망할 거다. 공무원, 개뿔, 이렇게 양심에 털난 놈이 무슨 나랏밥을 먹겠다고. 어휴, 치사해, 퇴퇴. 성심이 착하고 남에게 당하고만 살던 시누이를 대신해서 욕을 한 사발 퍼붓고는 그대로 시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가셨대요. 이유야 뻔하죠. 신우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아이를 흘려보낼 수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아유, 너 이년아 정신 차려. 네가 애 혼자서 어떻게 낳고 키울 거야? 아니, 너 그거 정신 나간 짓이야. 돈은 있고 돈도 없고 반찬 가게인지 뭔지 해서 빚만 남은 년이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고 그래. 아이고, 내 속이야, 내 처지야. 아우,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꺼. 절대로 엄마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누이는 남은 돈 탈탈 털고 제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고시원 하나 잡고 들어갔대요. 정말 불쌍하죠? 그래서 결혼식에서도 얼굴만 살짝 비추고 돌아간 것이었어요. 저는 시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궁금했었는데 남편이 말을 해주지 않아서 물어보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누이는 그 뒤에 혼자 아이를 출산했고 고시원에서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시원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도 정확하게 어디 고시원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만나자고 해도 바깥에서 약속을 잡지 어느 고시원에 있는지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 일인데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겠다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시모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데 걱정돼서 뒤라도 밟아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피가 섞인 가족들도 손 놓고 있는데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제가 깊게 참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투병 생활을 하신 지도 6개월이 흘렀을 때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었어요.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간병을 하는 것이 꽤 힘들었는데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시누이가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병실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아이를 낳은 다음 틀어진 후에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던 신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께서 투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방문을 하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오늘 내일 하신다며 따로 연락을 했나 봐요. 꼼짝 안 하던 신우가 제 임신 소식에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난 아직도 엄마가 우리 이쁜 아이를 흘려보내라고 했다는 걸 용서할 수 없지만 새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언니 고생 안 시키려고 찾아온 거야. 내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그 기억 때문에 언니가 임신해 엄마 병간호에 힘들까 봐 내가 찾아온 거라고. 호흡도 가빠와서 제대로 말도 못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억지로 콧방귀를 끼셨지만 정말 죽음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을 느낀 건지 눈물을 한 방울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 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시누이 역시 고시원에서 나와서 시어머니께서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핑계로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한시름 속을 놨죠.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 간병을 시누이가 맡아서 하게 되고 저는 태교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입덧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16주, 20주 사이에 입덧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예민한 아이가 들어서게 된 것인지
임신 5주차부터 시작된 입덧이 가시질 않았어요. 제 입덧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제가 기절까지 했다니까요. 먹은 게 없는데 계속 토가 밀려오니까 어질어질하고 정말 몸이 버텨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기절해서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실려오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제가 기절까지 하니까 울고불고 제 손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오바를 떠는데 그 소리조차 듣기 싫을 정도로 입덧이 심했어요. 정말 누워만 있는데 병원 그 알코올 냄새에 토기가 확 밀려오기까지 했죠. 먹은 게 없으니 영양링거를 맞으면서 버텨야 했는데 아무리 몸에 좋다는 입덧에 좋다는 차를 마시고 간식을 입에 넣어도 넣는 순간 바로 토하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친정엄마가 해준 음식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도 먹히질 않았어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말이야. 어쩜 이렇게 나랑 다르니? 나는 너 가졌을 때 입덧은커녕 먹는 게 너무 좋아서 하루 왼종일 먹기만 하다가 살이 30kg나 쪘다. 엄마, 말 좀 그만해. 머리가 울려서 더 어지러운 것 같아. 가만히 좀 누워있고 싶어 나. 유난이다 유난이야. 얼마나 예민한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입덧이 심할꼬. 아무리 그래도 죽은 좀 넘겨야 하지 않겠어? 제발 치워주면 안 돼? 그 미음 냄새까지 비릿하게 느껴져서 미칠 것 같아. 엄마, 나 진짜 하루도 못 버티겠어. 어우.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임신하면 살이 찐다는데 살이 죽죽 빠지기만 했죠. 그렇게 퇴원도 못하고 링거만 맞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시누이가 웬일로 제 병실에 찾아온 거예요. 시어머니만 돌봐도 바쁜 시간에 잠깐 짬을 냈다면서 찾아와서는 보온병을 꺼내더라고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저 정말 먹을 거라면 토끼가 올라올 것 같아서 싫어요. 언니, 저도 입덧이 꽤 심했었는데 이상하게 이건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보말로 만든 죽인데 어떻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초록색 죽을 꺼내는데 분명히 토기가 밀려와야 하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저를 확 사로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시누이 음식에 반했었잖아요. 그 기억이라도 살아나는 건지 뭔지 시누이가 보온병 뚜껑을 열자마자 입맛이 확 당기는 거예요. 분명 30분 전에 우리 친정엄마가 쑤어온 미음은 비린내가 진동을 했는데 시누이가 만들어온 보말죽은 너무너무 먹고 싶어 미치겠는 거죠. 정말 며칠을 굶은 사람답게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보말죽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친정엄마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나? 사돈 처녀 음식이 맛이 있긴 한가 보네. 나는 제 임신하고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봐요. 세연이가 제가 만든 음식에 입맛이 맞아서 다행이에요. 보말죽이라서 혹시 비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나 봐요. 아유, 그러게요. 참 신기한 일이야. 사돈 처녀 고마워요. 나는 우리 딸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아사하는 줄 알았어. 그 뒤로 시누이가 틈만 나면 음식을 해다 주는데 정말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보말죽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누이가 만들어준 반찬에 밥을 2공기씩 먹기 시작했죠. 입덧이 사라진 건 아니냐고요? 시누이가 만들어준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다른 음식을 넣으려고 하면 같은 무말랭이도 안 넘어가는 거 있죠? 오로지 시누이가 만들어준 음식만 삼킬 수 있었어요. 진짜 임신 기간 내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제가 임신 5개월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감으셨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임산부가 장례식장에 가는 거 아니라고 저희 친정엄마는 은근히 말리셨지만 시누이에게 고마워서 남편이 제 옆에서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던 게 고마워서 시어머니 장례식장을 3일 내내 지키게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낸 다음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살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집 지금 아가씨가 지내고 있지 않아? 아가씨 아이도 홀몸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집을 정리하면 어디 가서 살아? 그러지 말고 아가씨 지내라고 해줘. 아니,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집이 임대 아파트거든. 자식들이 계속 이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임대자인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게 안 된다고 하네.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고 집을 빼야 할 것 같아. 어머, 그럼 아가씨는 어떻게 해? 아이까지 데리고 오갈 곳이 없을 거 아니야. 우리 집도 애기 태어나면 있을 곳이 없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혹시 그 보증금이 1억 조금 넘는데 그걸 내 동생에게 전부 줘도 될까? 원래대로라면 상속받는 거니까 반반 나누긴 해야 하거든. 당연하지. 아가씨가 나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해주는데 그거 하나 욕심 못 버리겠어? 그 돈이 우리한테 온다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가씨 다 줘. 아가씨도 번듯한 집 구해야지. 그 돈으로는 택도 없겠지만. 일단 한부모 신청하고 임대 아파트 어디 구할 수 있나 알아본다고 하긴 하더라고. 아무튼 그럼 나 부담 없이 보증금은 다 내 동생 준다. 그렇게 해. 아, 나 그 돈에 욕심 없어. 남편은 고맙다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었지만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시누이가 저에게 보여준 정성이 있고 꼭 하루에 한 끼는 저를 위해 밥을 해다 줬는데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꼬박꼬박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해다 주었거든요. 시어머니 집 보증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으로 집을 구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었죠. 그러다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워낙 부동산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버지께서는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어떻게 구하겠냐고 난감해 하셨지만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사돈처녀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제 편을 들어주셨죠. 결국 아버지께서 발품을 팔아 괜찮은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걸 바라고 언니한테 음식을 해다 준 게 아닌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가씨. 당연히 사람이라면 받은 만큼 갚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제 식사 챙겨준 것만 해도 얼마예요? 아가씨, 저는 정말 아가씨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유, 너무 고마워요. 당연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만 한 건데요. 언니, 저도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저는 시누이와의 사이를 돈독하게 이어가고 있었죠.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아이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출산 후유증을 심하게 겪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광고회사 특성상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한데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몸 관리와 육아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넌지시 하더라고요. 당신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조금 쉬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광고회사 다닐 때도 매번 밤샘 작업하느라 힘들었었잖아.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당신이 밤을 새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면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당신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어때? 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대로 회사에 복직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 뼈 마디마디 괜찮은 곳이 하나도 없고 아우 걸핏하면 몸살기가 몰려오는데 아무래도 나 출산 후유증을 심하게 겪는 것 같아. 일 그만두고 싶어. 내가 열심히 돈 벌어볼게. 내가 무리해서라도 우리 가족 굶기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나를 더 믿고 의지해줬으면 좋겠어. 여보, 우리 정말 애 잘 키우면서 잘 살아보자.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사표를 내고 육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에 출근해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전 육아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게다가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내내 돌볼 수 있다는 이 환경에 감사함을 느꼈죠. 아이를 돌 무렵까지 키우는 동안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말이 안 되겠죠. 저는 처음과 달리 점점 지쳐갔어요. 육아를 잘 도와주는 척 하더니만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어느 날부턴가 퇴근 후에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남편 때문에 우울함이 치솟았어요. 저도 아이를 두고 콧바람 좀 쐬고 싶은데 주말이면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만 찾는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육아를 하지 않으려는 남편 때문에 골머리가 썩었죠. 솔직히 친정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 주말마다 그럴 순 없잖아요. 남편이 도와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남편 놈은 육아에 대해 모른다며 손 놓고 있지 제가 기저귀 좀 채워달라고 했더니만
이상하게 채워놔서 오줌이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분유도 뜨거운 물로 타버리는 바람에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육아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바깥 구경도 못하고 집안에 내내 아이랑 치고받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모든 게 원망스럽게 느껴졌고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졌어요. 제가 그런 남편을 버티면서 사는 이유는 딱 하나,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시누이가 계속 저를 보살펴주며 밥을 해주고 육아를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언니 많이 답답하죠? 저도 혼자 애 낳고 고시원에서 키우면서 얼마나 우렸는지 몰라요. 아이가 울 때마다 옆방에서 민원이라도 들어올까 봐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 몸에 땀띠가 죄다 돋아나도 병원 가서 연고를 처방받을 돈도 없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니까 언니를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아가씨, 난 정말 아가씨까지 없었으면 무슨 개고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덕분에 제가 숨통이 트인다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정말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언니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언니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쁜걸요. 우리 시누이야말로 천사가 따로 없었죠. 남편이랑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쩜 일이 다를 수 있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18개월 정도 흐르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더라고요. 아이도 어느 정도 떼 쓰는 게 줄어들었고 말이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당한 표현은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도 했고요. 이 시간까지 어떻게 키웠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니까 시누이가 저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언니, 정말로 제 음식이 맛있긴 한가요?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당연하죠. 제가 입덧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 아가씨 음식만 먹었던 거 기억 안 나요? 아가씨 음식은 진짜 최고예요. 대통령도 반할 맛이라니까요. 아유,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사실 제가 고민 중인 게 있는데. 무슨 고민이요? 아가씨 반찬 가게 다시 하시려고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단골 예약할게요. 매일같이 거기서 반찬 사 먹을 거야. 아니요, 아니요. 반찬 가게는 한번 실패를 했어서. 제가 식당을 차리면 어떨까요, 언니? 식당이요? 아가씨 혼자서 식당을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반찬 가게보다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식당을 내려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죠. 돈이 필요하죠. 또 조리기구부터 시설까지 싹 준비하려면 돈이 꽤 필요할 텐데.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아볼까 싶은데 제가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요. 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은행에 가서 이자를 계산하는 법도 잘 모른다고 머리를 긁적거리는 신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신우랑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한 상담도 받고 이리저리 발로 뛰며 알아보았죠. 그렇게 신우는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망해가는 식당을 싸게 인수받을 수 있었거든요. 식당 주인이 금매로 내놓은 자리라서 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식당이 엄청나게 잘 될 거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신우 음식이 조금 맛있는 게 아니라 완전 맛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 사는 일이 다 원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겠어요? 그 자리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이미 망해버린 식당 자리여서 그런 건지 손님이 들어와야 맛도 뽐낼 수 있을 텐데 손님이 들어오질 않으니 맛있다는 입소문도 안 나더라고요. 위치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 자리가 이 가게 저 가게 주인이 많이 바뀐 자리라서 사람들 인식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자리로 낙인 찍힌 것 같았어요. 홍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하는 신우에게 제가 광고회사 출신인제 아니겠습니까? SNS 홍보를 추천했어요. 아가씨, 요즘은 돈 몇 푼 쥐어주면 맛집 SNS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진 기깔나게 찍어서 올려줘요. 아가씨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SNS로 홍보요?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해볼 생각을 못하긴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홍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천천히 한 발씩 떼어보자고요. 그렇게 SNS 맛집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슬쩍 찔러주고 식당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자 남편은 더욱 바빠졌죠. 인건비를 아끼느라 주말에는 남편이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월급을 조금 떼서 시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월급도 박봉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시누이 하나 남았는데 남편이 남다르게 마음을 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주말에는 식당 일을 도운 지도 2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홍보의 효과가 미미해서 손님들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로만 장사를 했었는데 정말 팔로우가 엄청나게 많은 유명 블로거가 한 끼 식사를 하겠다고 들렀다가 시누이 식당 맛에 반해서 엄청나게 추천을 한다고 장문의 글을 써준 거예요. 밑반찬 하나하나가 예술이다. 정말 밥을 세 공기 먹고 싶었다. 돈 받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들렀다가 맛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아주 칭찬이 자자했죠. 그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방문을 했다가 시누이 음식 솜씨에 반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돈을 찔러 넣어도 홍보가 안 되었었는데 완전 반전이었죠. 그때부터 시누이 식당은 정말 쉴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적자를 몇 개월 만에 메꿔버릴 정도로요. 식당을 오픈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땐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게 되었어요. 시누이가 너무 바빠서 밤에 기절하듯이 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데 식당에 잠깐 일 도와주러 가면 정말 자리가 꽉꽉 들어차 있는 게 보일 정도였죠. 오죽하면 그 주변 상권이 활발해질 정도로 시누이 가게 장사가 잘 되었어요. 시누이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건 너무나도 기뻤지만 저는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남편이 육아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평일에는 출근 때문에 힘들다. 주말에는 시누이 가게에 나가야 해서 바쁘다 하면서 아이랑 하루에 30분도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시누이가 신경 쓰이고 잘해주고 싶은 유일한 가족이라고 한들 저는 가족 아닌가요? 우리 아이도 남편의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 가정은 돌보지 않고 불쌍한 내 동생 하면서 시누이만 챙기는 게 꼴불견이었죠. 부부싸움도 아이 낳고 많이 했어요. 남편과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죠. 그런데 정말 나빠지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이 인간이 이 일을 그만두고 시누이 가게에서 제대로 일을 해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싶었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고 아가씨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회사 다니면서 벌어오는 돈이랑 아가씨 식당에서 버는 돈이랑 같아? 일하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 4대 보험도 안 될 거 아니야. 5인 이상 사업장이라 4대 보험 된대. 그리고 내가 가서 일하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내 동생 가게 줄이 미어 터진다고 2호점도 충분히 낼 수 있다니까. 2호점은 무슨 2호점이야. 아가씨 몸이 하나인데. 2호점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2호점 운영을 하면 딱이지 않겠어? 아무튼 나 일 그만두고 내 동생 가게에 매진할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진짜 정신 좀 차려. 아가씨랑도 말 다 끝낸 거야? 아가씨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 아니 내가 가서 일하면 장땡이지. 뭔데 내가 허락까지 받아야 해? 남편은 막무가내로 굴었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고정급여라는 게 왜 있겠어요? 차라리 제가 애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시누이 가게에 가서 일을 하면 모를까. 회사 정년까지 잘 다닐 수 있는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시누이 옆에 붙어서 일하다가 퇴직금을 쏟아붓든 어쩌든 2호점을 내겠다고 말을 하는데 미친놈인가 싶었죠. 그럴 수 있지 않냐고요? 남편은 음식의 음자도 모르는 놈이다 이 말입니다. 시누이 식당에서도 돈 계산이나 했지 지가 나서서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던가 주방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고요. 칼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도대체 무슨 수로 식당을 차리겠다는 거냐고요. 이건 시누이한테 2호점도 돌봐라.
나는 사장 노릇만 하겠다. 선언을 하는 거랑 똑같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시누이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말리고 또 말렸죠. 그런데 이 인간 시누이 식당에 비상금이라도 숨겨둔 사람처럼 매번 그렇게 출석 도장을 찍는 겁니다. 아, 왜 자꾸 나를 말리고 그래? 내가 노하우 싹 긁고 와서 2호점 차리면 우리도 대박이라고. 도대체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딴지를 못 걸어서 난리야? 당신 나한테 무슨 자격지심 있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자격지심 있다고 그래. 딱 봐도 아가씨만 2배로 고생할 것 같으니까 애초에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니지. 당신 내가 돈 잘 벌어올까 봐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당신이 돈 잘 벌면 좋은 거지. 내가 뭐가 무서울 게 있다고 그래? 당신 솔직히 말해. 내가 돈 잘 벌어와서 똥똥거리면 당신이 기죽을까 봐 그런 거잖아. 이 집 당신이 해온 집이라고 알게 모르게 나 무시하면서 살았잖아. 내가 뭐만 하면 딴지 걸고 그거 아니라고 면박 주고. 아이고, 기가 막혀 정말. 내가 언제 그랬어? 애 키울 때도 그랬잖아. 기저귀 하나 제대로 못 채운다고 꼽주고 말이야. 아니 내가 남잔데 그런 거 해본 적이나 있었겠어?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언제 애 키워봤니? 나도 안 해봤어. 다 하면서 늘어서 하는 건데. 당신은 몇 번 시도해보고 안 하겠다고 포기하니까 내가 잔소리를 한 거지. 정말 그게 다라고? 아니잖아. 당신이 집에 왔다고 어떻게든 나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가 죽을 때까지 했던 말 기억 안 나? 집 가진 걸로 유세 떨지 말고 우리 아들 무시하지 말라고 했던 말. 당신은 그거 하나도 안 지켰잖아. 그거야말로 나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 아니냐고. 남편은 그동안 쌓아온 게 많았는지 제가 지를 무시해왔다고 와다다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황당할 뿐이었죠. 저는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누이가 2호점을 낼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한 개여도 부족한 마당에 2호점 관리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시누이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 나만 믿으라니까. 초반에만 조금 신경 써주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네가 1호점에서 양념이라든지 기본 베이스만 만들어서 주면 내가 2호점에서 끓여서 팔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어? 아, 오빠가 그동안 너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쥐꼬리 같은 월급 받아가면서 회사에 얽매 있어야 해. 야, 나도 돈 좀 펑펑 벌고 펑펑 쓰면서 살아보자. 남편은 본인이 호의로 도와준 일을 들먹이면서 신우에게 부담을 주었고 결국 신우 입에서 2호점을 내겠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 놈 보란듯이 회사에 사표를 썼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당신 제정신이야? 아가씨가 2호점 낸다고 해서 당신에게 오롯이 다 맡긴다고 한 게 아닌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만둬? 딱 봐도 모르겠냐? 나한테 2호점 맡기려고 2호점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 이제 나도 돈 긁어 모을 차례다 이거야. 제가 지금은 빚인지 뭔지 갚는다고 돈 모으느라 정신없어서 모르겠지만 나는 퇴직금 가지고 2호점 오픈하면 되니까 빚도 없다고. 그럼 뭐다? 버는 돈 족족 내 돈이다 이 말이야. 아, 속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난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일까지 그만두고 나랑 상의도 없이 2호점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맨날 그렇게 초치는 소리만 할 거야? 이러니까 집구석에 내가 들어오고 싶지도 않지. 그래, 내가 언제 이 말 하나 했는데 지금인 것 같다. 야,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혼이라고 했어 지금? 제대로 들었어. 이혼하자고. 여기다가 도장만 찍어. 2호점 낸 다음에 하자고 할랬는데 그냥 지금 도장 찍자. 나 대박 가게 사장 될 거니까 더 이상 네 잔소리에 무시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 개운하게 내일까지 도장 찍는 걸로 하자. 우리 서로 질질 끌지 말고, 알았지? 그러면서 콧노래 흥얼거리는데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당할 사람은 아니지 않겠어요? 김칫국 사발로 들이킨 남편 놈에게 제대로 복수해야죠.
저는 그날 저녁 바로 신우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남편놈 제가 곱게 찍은 도장을 보더니만 놀란 눈을 하더라고요. 제가 울고불고 빌기라도 할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콩떡이죠. 제가 뭐 한다고 이 인간한테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한답니까? 제가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린 건지 뭔지 이혼 서류를 주머니에 잘 접어 넣더니만 제 어깨를 토닥이더라고요. 잘 생각했어.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 알았지?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가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남편은 제 발로 보기 굴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분명히 이호점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걸 거야.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자리 좀 비켜주겠어? 문 열어줄게. 신우이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걸 보고 남편은 의문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죠. 정말 어디 이사라도 가는 사람처럼 이민 가방을 3개나 끌고 왔더라고요. 저 짐을 다 들고 오는 것도 일이었을 텐데 신우이가 고생이 많다 싶었죠. 오빠 뭐해? 이혼하기로 했다며. 짐 싸. 얘가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짐을 싸라니. 네가 들고 온 이 짐들은 다 뭐고? 이 집 새언니네 집이잖아. 당연히 집 빼야지. 그래서 나도 짐 뺐어. 아니 이 집이야 처가댁집이라고 쳐도 너는 집을 왜 빼? 몰랐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새언니네 집이야. 언니랑 이혼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거기서 살아.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저기 다세대 주택 반지하밖에 없더라. 그래도 방 하나는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랑 애랑 지낼게. 오늘은 잘 곳 없으니까 여인숙 같은 거 얻어서 자던가 하자고.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니 우리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받은 보상금으로 집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집이 새언니네 집이라고. 사돈 어른네 집. 세상에 1억 조금 넘는 집으로 신축 빌라를 어떻게 얻어. 오빠 집 구해본 적 없다고 시세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쳐. 근데 너도 네 돈 주고 들어간 거 아니야? 갑자기 집을 왜 빼냐고. 아유 이 화상아. 나 식당 차릴 때 무슨 돈으로 차렸는 줄 알아?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아니야? 너 대출비 갖고 있었잖아. 으유 이 화상아. 내가 직업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은행에서 나 뭘 믿고 대출을 해주니. 대출 안 나오는 거 알고 새언니가 사돈 어른께 부탁을 드렸던 거야. 집 보증금 빼달라고. 그 돈으로 식당 차리겠다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사돈 어른이 빌려주셨다. 이자까지 쳐서 꼬박꼬박 매달 갚고 있었던 거고. 그런 감사함도 모르고 오빠라는 인간은 내 식당 대박났다고 2호점 차리겠다고 일 그만둬. 돈 잘 벌면 혼자 쓰고 싶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네가 진짜 제정신이냐 이 인간아? 그 말에 남편놈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신우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대출이 나오는 것도 직장 번듯하게 있어야 나오죠. 재산 한 푼 없는 무직 미혼모 신우에게 무슨 대출이 나오겠어요? 신우는 결국 식당을 차리고 싶은 꿈을 접어야 했는데 신우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아버지가 매매하신 빌라였거든요. 보증금을 딱 신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받겠다고 하셔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고 남편에게 말을 하면 그 돈을 꼭 받아야겠냐고 치사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혹은 신우가 저에게 반찬을 해다 주는 걸 눈치 보고 갑질하는 걸로 느낄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우 부려먹는 걸로 보일까 봐요. 신우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어서 비밀로 해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아버지께 그 보증금을 빼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도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식당이니까 아버지께 조금 돈을 빌려서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너무 고맙다면서 돈 벌어서 갚겠다고 했고 지난 2년간은 적자라서 제대로 갚지 못했지만 이후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밀린 빚을 이자까지 쳐서 갚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남편놈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거고요. 신우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하니 한숨 푹푹 쉬면서 혼쭐을 내주자고 집부터 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신우는 정말 어디 말도 안 되는 다세대 주택에 월세방을 잡아놓고 남편에게 거기 들어가서 살자고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은 기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다세대 주택에서 너랑 나랑 조카까지 어떻게 살아? 그럼 어떡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것도 월세야 월세. 이 정도 잠잘 수 있는 집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인간아. 도대체 오빠가 한 게 뭐 있다고 뭐가 잘났다고 2호점을 운운하면서 새언니한테 이혼까지 하자고 해? 아씨 진짜 제발 정신 차려. 얼른 짐 싸 이 화상아. 진짜로 그 다세대 주택인지 뭔지에 들어가자는 거야? 그럼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이혼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은 사람에게 빌붙어서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살 건데? 당장 짐 싸. 그리고 2호점도 못 내. 나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마당에 무슨 2호점 타령이야. 어디서 편안하게 사장 노릇이나 하려고? 백수 됐겠다. 우리 가게에서 설거지나 해. 오빠는 그게 딱 어울려. 나 퇴직금 안 썼어.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끽해봐야 몇 천 아니야? 식당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오빠야말로 백수인데 대출이 나오겠어? 잔소리 말고 2호점 얘기 2번 다시는 꺼내지 마. 신우이는 화를 냈고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죠. 제가 창고에서 커다란 가방 하나 꺼내주고는 짐을 싸라고 하니 그제서야 제 앞에서 파리마냥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눈이 돌아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잘 알잖아. 제발 내 실수를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개운하게 이혼해달라며. 아가씨가 염치는 있는지 짐도 빼고 이사갈 집도 구한 마당에 당신은 왜 이래? 당신 말대로 개운하게 짐 빼고 이혼해. 여보 잘못했어. 제발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서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남편놈, 신우가 귀때기 잡아다가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끌려가는 남편놈에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혼해버렸어요. 남편놈 끝까지 잘못했다고, 어떻게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고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희 친정아버지가 천하의 못된 놈이라며 등짝 스매시 한 대 치고서는 그대로 돌려보냈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온몸 구석구석 성한 곳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휙휙 바뀔 수 있는 건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백수된 남편놈 2호점 사장은커녕 정말 신혼에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월급 180만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양육비 매달 70만 원씩 떼어주고 있는데 아마 속 좀 쓰릴 겁니다. 김칫국 한 사발 마시려다가 그대로 토해낸 제 전남편 멍청하죠? 그러길래 온 가족들이 잘 챙겨주고 웃을 때 감사함을 느끼고 잘했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김칫국 사발로 드링킹하다가 이 꼴을 만드는지요? 앞으로 평생의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고 새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